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언젠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이런 뜬구름 잡는 공상과학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상과학이 아니죠. 네, 당장 우리의 일상적인 출퇴근 그리고 도시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우버 에어의 상세한 실체, 그리고 거대 플랫폼 기업인 우버와 항공 하드웨어 강자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만나서 도대체 어떤 파괴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 비즈니스와 기술의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보는 겁니다. 이 주제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요, 방금 짚어주신 대로 이게 더 이상 연구실안의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당장 눈앞에 있죠. 맞습니다. 당장 2026년 현재 두바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이게 물리적인 인프라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기술, 자본, 규제가 어떻게 하나의 상업적 서비스로 융합되는지 관찰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을 한번 딱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재밌는 상상이 될 겁니다.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꺼내서 우버 앱을 켭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 입력란에 목적지를 탁 치는데 화면에 우버에어라는 새로운 옵션이 뜨는 거예요. 익숙한 화면에 새로운 버튼 하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옵션을 터치하는 순간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출발지에서 근처 버티포트까지 가는 우버 블랙 차량, 그리고 조비 에어택시 비행 구간, 도착 버티포트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또 다른 우버 블랙 차량이 단 한 번의 터치로 모두 예약이 됩니다. 원탭으로 끝나는 거네요. 맞아요. 최근에 2026년 2월 두바이에서 공개된 예약 시스템 시연을 보니까 각기 다른 교통수단이 진짜 마치 하나의 통밀화기처럼 아주 매끄럽게 맞물려 돌아가더라고요.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가 느끼는 그 매끄러운 경험,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백엔드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연산의 양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앱을 한번 누른 것뿐이잖아요. 네, 겉으로는 아주 단순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엘리베이터 OS라는 아주 고도화된 소프트웨어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OS요? 네, 이 시스템은 배정될 조종사의 누적 비행 시간, 피로도, 다가오는 에어택시의 배터리 방전 상태,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 버티포트의 이착륙 슬롯 상황을 밀리초 단위로 파악하고 매칭합니다. 잠깐만요. 지상교통 상황은 변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탄 그 첫 번째 우버 블랙 차량이 꽉 막힌 교차로에 갇혀버려서 버티포트에 한 5분 정도 늦게 도착한다면 그 뒤에 연결된 비행 슬롯이나 도착지의 두 번째 차량 예약은 그냥 줄줄이 꼬여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나비 효과를 제어하는 것이 이 엘리베이터 OS의 진정한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죠.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나 보죠. 맞습니다. 지상교통 트래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만약 승객이 늦어질 것 같다, 그러면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다른 승객의 비행 슬롯과 교환을 해버리거나 에어택시의 충전 스케줄을 동적으로 재배치합니다. 와, 그거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항공교통과 지상교통의 타이밍을 이렇게 초단위로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능력, 이게 바로 다른 스타트업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조비와 우버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인데 저는 조비의 S4 기체 스펙을 보고 나서 약간 기술적 한계점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스펙이 아주 인상적이죠. 네, 조종사 1명이랑 승객 4명이 탑승하고 기내 수화물 4개를 실은 상태에서 최고 시속이 200마일, 그러니까 약 320km로 비행을 한다는 건데요. 1회 충전으로 100마일을 날아간다면 대도시 관역 카버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서울이나 뉴욕 같은 도시는 충분히 커버하죠. 근데 시속 320km로 그 빽빽한 고층 빌딩 사이를 날아다닌다는 게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도 좀 안전성이나 도심 내 항로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이 확 들더라고요. 도심 상공에서의 속도나 안전 문제는 FAA, 즉 미국 연방항공청의 인증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아주 깐깐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체의 스펙에서 이 최고 속도보다 더 대중의 수용성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거든요. 대중의 수용성이요? 가격인가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기체가 이착륙하려면 결국 소음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을 반드시 넘어야만 합니다. 소음. 네, 맞아요. 헬리콥터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되네요. 기존 헬리콥터가 왜 부유층의 전유물이나 긴급 의료 용도로만 쓰이고 대중교통 수단이 되지 못했겠습니까? 결정적 이유가 바로 그 파괴적인 소음 때문이었거든요. 헬기 소리는 정말 귀를 찢을 듯하죠. 빌딩 유리창이 막 덜덜 떨릴 정도니까요. 하지만 조비의 S4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기체는 6개의 틸팅 프로펠러를 사용하는데요. 이착륙할 때는 이 프로펠러들이 수직으로 서서 헬기처럼 양력을 만들어냅니다. 위로 떠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순환 고도에 접어들면 이게 수평으로 기울어져서 일반 고정액 비행기처럼 비행하는 공기 역학적 원리를 적용했죠. 이 설계 덕분에 순항 시 소음이 45dB 시준으로 억제가 됩니다. 45dB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고도 1640피트, 약 500m 상공에서 S4가 날아갈 때 지상에 있는 사람이 듣는 소음이 주방에서 들리는 냉장고 백색 소음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인 측정 데이터로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죠. 냉장고 소리요? 그러면 도심의 일상적인 자동차 소음이나 배경 소음에 그냥 완전히 묻혀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위에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인 거죠. 흥미롭게도 조비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못 믿을까봐 아예 조비 사운즈라는 앱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네,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행보죠. 누구든 스마트폰으로 S4의 비행 소음을 기존 헬기 소음이랑 딱 비교해서 직접 들어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자신들의 하드웨어 기술에 대한 진짜 엄청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투명성 마케팅 전략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진보된 하드웨어를 가진 조비와 전 세계적인 모빌리티 플랫폼을 가진 우버, 이 두 회사의 결합이 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지 그 시너지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각각의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전문성이 어떻게 완벽한 퍼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죠. 네, 조비는 기체의 설계부터 배터리 패키징, 모터 제작까지 수직 계열화된 하드웨어 제조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전생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렵다는 FAE 인증의 마지막 5단계를 진행 중인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반면 우버는 어떤가요? 우버가 이 생태계에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닌 수요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수억 명의 활성 사용자와 그들의 스마트폰에 이미 깔려있는 앱이라는 익숙함, 바로 그거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익숙함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 특히 하늘을 나는 기계를 난생 처음 탄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누구나 조금 무섭죠. 당연히 심리적인 장벽이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출퇴근할 때 혹은 공항에 갈 때 무의식적으로 켜는 그 친숙한 우버 앱 화면에 그저 우버 에어라는 선택지 하나가 자연스럽게 추가되는 형태라면 어떨까요?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지는 거죠. 네, 사용자가 새로운 앱을 다운로드하고 결제 수단을 또 새로 등록하고 작동 방식을 새로 학습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심리적 장벽이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시너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재무자료와 M&A 히스토리를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거래가 하나 나옵니다. 2020년 딜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20년에 조비가 우버의 도심 항공교통 사업부였던 우버 엘리베이트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2020년이면 팬데믹 한가운데였잖아요. 기업들이 다들 힘들어하던 시기였죠. 당시에 시장에서는 승차 공유 매출이 급감한 우버가 현금만 갉아먹는 R&D 부서를 털어내기 위해서 조비의 엘리베이트를 좀 떠넘긴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시각도 꽤 많았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충분히 비용 절감 차원의 매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딜의 구조를 깊이 파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우버는 엘리베이트 사업부를 넘기면서 오히려 조비에 1억 2,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떠넘기는 게 아니라 투자를 했다는 거네요. 네, 단순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기체 개발과 제조라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드는 위험한 영역은 가장 잘하는 파트너인 조비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자신들은 플랫폼이라는 본연의 핵심 경쟁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마스터 플랜이었던 셈이죠. 각자의 장점에 집중하자는 거군요. 양사가 각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훗날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과실을 나누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짜 아주 영리한 전략이네요. 게다가 그 전략은 지금 현실에서 일종의 학습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 말씀이시죠? 네, 전기 에어택시가 대규모로 상용화되기 전인 지금 우버는 뉴욕 같은 복잡한 대도시에서 블레이드라는 기존 헬리콥터 서비스를 자사 앱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헬리콥터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걸 그냥 단순히 부유층 대상의 럭셔리 서비스로만 볼 게 아니라 향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을 위한 거대한 데이터 수집 작업으로 봐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 동선을 쫙 파악하고 예약 시스템의 버그를 접고 오프라인 승객 응대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미리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헬기들을 조용하고 저렴한 조비의 전기 에어택시로 싹 교체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경쟁사들의 전략과 비교해보면 조비와 우버의 이 행보가 더욱 두드러지거든요. 심층 분석 보고서들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경쟁사 아처 에비에이션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아처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 스텔란티스나 메이저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아처를 분석할 때 자본 효율적이라는 표현을 엄청 계속 쓰더라고요. 네, 비용을 아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처는 항공기 설계 정도만 하고 대량 생산에 필요한 공장 설비나 골치 아픈 제조 공정, 공급망 관리는 스텔란티스 같은 덩치 큰 파트너에게 넘겨서 현금 연소를 막겠다는 뜻이잖아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조비는 부품부터 최종 조립, 심지어 모터까지 거의 A부터 Z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를 아주 고집하고 있고요. 제조 경험이 없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건 자칫하면 회사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엄청난 재무적 도박 아닌가요? 확실히 초기 자본 지출 측면에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비가 수직 계열화와 자체 서비스 운영이라는 이 고난도의 길을 택한 이유가 명확히 있죠. 통제권을 주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생산부터 소프트웨어 연동, 그리고 승객이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아처 방식은 재무적 부담은 적을지 몰라도 파트너사들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위험이 있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조비는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품질을 완벽히 장악하고 우버와의 결합으로 특정 도시에서 압도적인 네트워크 밀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비즈니스는 결국 차량이나 기체의 밀도가 배차 시간과 고객 만족도를 결정하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가지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레딧 스레드를 쫙 읽어보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혁신적인 기술에 막 찬사를 보내다가도 결국 하나의 주제에서 엄청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더라고요. 가격 이야기군요. 네, 바로 가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쯤 이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타려면 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데 어차피 맨해튼 금융가 임원들 전용 장난감 아니야? 하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자료를 보면 초기 서비스 요금은 1마일당 3달러에서 6달러 선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지상에서 이용하는 프리미엄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이 가격 모델이 과연 합리적인지 뉴욕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맨해튼 중심부에서 JFK 공항까지의 거리가 대략 16마일 정도 되거든요. 트래픽이 엄청난 구간이죠. 지금 차를 타고 가면 그 꽉 막힌 트래픽 때문에 1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길거리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택시나 승차 공유 요금으로 $90에서 $140 정도를 지불하죠. 시간도 버리고 돈도만 있으네요. 그런데 조비의 에어택시를 타면 요금은 $80에서 $150 사이로 지상교통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데 이동 시간은 단 5분으로 단축됩니다. 1시간과 5분이라. 차 안에 갇혀서 비행기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스트레스 비용까지 다 계산하면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경제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개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헬리콥터와 달리 전기 모터는 움직이는 부품 수가 90% 이상 적거든요. 고장날 부품 자체가 적다는 거군요. 네, 이는 주기적인 부품 교체나 정비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 셀의 가격 역시 매년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결국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경제 모델링 전문가들은 상용화 시스템이 안정되고 기체 생산량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 요금이 1마일당 $1에서 $2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영역으로 성큼 들어온다는 뜻이죠. 유지비가 덜 들고 스케일업이 된다면 그 가격 하락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하늘을 나는 건 좋은데 도대체 도심 어디서 이 기체를 타고 내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인프라 문제죠. 빽빽한 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활주로나 거대한 공항을 지을 부지는 진짜 절대 없잖아요. 인프라 확보는 이 비즈니스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퍼즐이자 병목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파트너십이 하나 등장했죠. 북미 최대의 주차장 네트워크 운영사인 메트로폴리스와의 제휴입니다. 주차장 회사랑요? 네, 조비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도심 곳곳에 이미 존재하는 대형 주차장 옥상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여기에 25개의 인공지능 기반 버티포트, 즉 수직 이착륙장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한다는 계획이죠. 기존 주차장 옥상을 버티포트로 개조한다? 건물 하중이나 구조적 보강 문제는 뭐 엔지니어들이 푼다고 치더라도 저는 승객의 탑승 수속 과정이 훨씬 더 큰 병목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공항 보안 검색대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5분 만에 공항에 가려고 에어택시를 탔는데 탑승 전에 지금의 공항 보안 검색대처럼 보안 검사하고 신원 확인하느라 30분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붕괴되는 것 아닌가요?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시간 단축이라는 이 서비스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포트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스가 제공하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생체 인식 기술이 적용되거든요. 여권이나 티켓을 안 꺼내도 되나요? 네, 승객은 번거롭게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거나 티켓에 검사받을 필요 없이 버티포트 구역을 그냥 걸어서 통과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신원을 인식하고 탑승 처리를 완료하죠. 수화물은 어떻게 하고요? 수화물 문제도 백스 VIP라는 서비스를 도입해서 해결합니다. 무거운 짐은 지상 요원이나 자동화 시스템이 원격으로 알아서 처리해서 에어택시 기체에 딱 싣고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해줍니다. 와, 짐을 들고 탈 필요도 없군요. 승객은 보안구역 통과부터 탑승까지 5분에서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멈춤 없이 매끄럽게 수속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체,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까지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본 자료들의 방대한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단순한 기계적 성취를 넘어선 진정한 모빌리티 혁명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다뤘네요.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앱 터치 한 번으로 내 집 문 앞부터 버티포트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도로를 달리는 지상교통과 하늘을 나는 항공교통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매끄럽게 연동되는 진정한 다중모달 모빌리티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중모달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혁명을 현실 세계의 인프라로 가장 빠르게 구현해내고 있는 중심에 자본과 데이터를 쥔 우버와 압도적인 항공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조비 에비에이션의 아주 치밀한 파트너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머무를 때보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맞습니다. 일상을 바꾸는 기술이니까요. 오늘 분석한 이 기술은 단순히 공항 가는 시간 30분을 아껴주는 럭셔리 서비스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을 가로막던 물리적 장벽과 시간의 제약이 붕괴될 때 우리가 일하고 거주하며 도시라는 공간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